육아휴직이었죠. 대법원 육아휴직 불이익의 제동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임금 수준 등이 떨어진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면 이거는 동일한 직급으로 다시 발령이 된 것이 아니다.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보면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롯데쇼핑에 한 분이 입사를 합니다. 99년도에 입사를 해서 뭐 승진을 거듭하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기 직전의 직급은 발탁 매니저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롯데쇼핑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롯데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매니저 업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달에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1년을 다 채우진 않고 이제 아이와 분리해서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게 됐다라는 사유로 6개월 만에 복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바로 또 복직을 시켜주질 않았어요. 이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내용 증명까지 회사에 이 직원분이 보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직이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원래 발탁 매니저 직책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탁 매니저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원급 직급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나는 원래 매니저급이었는데 영업 담당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내는 거는 직급을 하향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 내렸을까요? 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니 이거 부당하다. 네. 아니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혜택인데 이걸 이유로 직급을 낮춘 게 말이 돼? 라고 어떤 결론을 냈는데 1,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탁 매니저란 자리가 사실상 임시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급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대리급 인사들이 임시로 가서 그 업무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급에 큰 불이익은 없는 거잖아. 그리고 급여가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큰 수치는 아니다. 그러면 이걸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1, 2심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게 기업 쪽의 손을 그렇죠. 들어줄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사실 1, 2심도 판단의 근거는 있었어요. 이게 과장급 자리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리들이 이제 승진하기 이전에 임시로 가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탁 매니저 자리였는데 그 밑에 영업 담당 사원으로 갔다라고 해서 직급 자체가 불이익하게 변동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영업 담당 사원과 발탁 매니저 사이에는 급여 차이가 있긴 했어요. 이게 월 한 2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월 27만 원이 큰지 아닌지는 본봉에 견주어서 사실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과 관련해서 산정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한 4.2%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많이 급여가 삭감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사택수당이라는 게 원래 발탁 매니저 직급이면은 나오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영업 담당 사원으로 되면은 나오질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임금인가? 사택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는 임금이 아니라 어쨌든 회사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주는 임시적인 어떤 금원이다라고 해서 이건 급여가 깎인 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된 건데, 그리고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요. 담당하는 업무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발탁 매니저는 그러니까 매니저 직함을 저희도 무슨 프랜차이즈 지점이나 이용을 하면 매니저분들은 옷도 다르게 입고 있고 그렇죠. 또 책임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롯데마트에서 근무했을 때 이 발탁 매니저는 어쨌든 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와서 복직을 했을 때 맡았던 그 영업 담당 사원은요. 직접 발주도 내고 막 이런 진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래 매니저로서 했던 일을 하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업무를 맡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사측에서 주장을 했던 이거 원래 매니저라고 하지만 이거 임시직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부 직원들에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이거는 승진하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발탁 매니저로 있었으면
또 다 원래 직책인 발탁 매니저로 복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육아휴직 전에 어떤 본인이 수행하던 업무로 그대로 바로 그 직책을 내려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부당하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여성변호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란 게 사실 뭐 제도는 잘 돼 있다,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선뜻 자발적으로 못 썼던 거예요. 아니 내가 육아휴직 썼다가 지금은 과장인데 혹시 그냥 다른 아래 직급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있는 것이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아주 명확한 기준선을 내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책만 같다라고 해서 직급만 동일하다고 해서 부당한 처분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 제동을 걸어준 거죠. 정말 원래 담당했던 관리직 업무였으면 직급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해줘야지 뭔가 직책은 동일한데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직책이 동일한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측의 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좀 분명히 기준선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릉시 공무원이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서 좀 논란이 빚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간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도 길게 갔는데 한 공무원분이 일단 급여를 받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육아휴직을 씁니다. 근데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받던 급여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못 받게 되는 건데 뭐 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못 받게 되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릉시에 살 때는 강릉시 지자체로부터 한 1,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 뒤에는 원주로 또 이사를 가요. 원주 그래서 지자체로부터도 한 1,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각 지자체에서 이거 환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육아휴직을 해서 급여가 종전에 일할 때만큼은 못 받아서 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받은 건데 왜 문제냐라고 했는데 지자체의 논리는 이거 자발적 육아휴직이었잖아. 자발적으로 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원래 당신이 받았던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을 해야 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는 이 해당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세한 판단 결과도 좀 살펴보죠. 그렇죠. 이 다툰 공무원 분이 이제 한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 씨는 아니 자발적 휴직이라는 이유로 휴직 전의 소득을 기점으로 소득 인정액을 평가를 한다면 이건 가상의 소득 아니야? 실제로 내가 받는 소득도 없는 건데 내가 일을 했으면 얻었을 소득을 자발적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준선으로 삼는 게 맞아?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이 논리를 그대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려면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얻고 있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전에 받았던 걸로 하면 되겠어? 라고 경종을 울려줬던 거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는 아마 가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상의 급여를 전제로요. 그럼 다른 가족들,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린 가족들까지도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아서 생계가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어떤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현장에서는 빚어졌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건데 법원에서 이번에 좀 가르마를 제대로 좀 타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제 눈앞에 닥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논의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지금도 뭐 육아휴직 제도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여러 혜택을 좀 더 늘려나가겠다는 게 또 이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는 건요, 지금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바로 어디 다른 곳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 돌이 지난 아이는 아직도 이제 가정에서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서
지금의 1년 6개월 정도로 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논의책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반 여건 같은 걸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아이를 출산해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데요. 이러려면 1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부분에.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건 사실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빨리 뭐 원구성 같은 것도 마무리를 지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초등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오후 7시까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또 일하는 엄마 그리고 한가정 부모 등등을 위해서 9시까지는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 이용 영역을 넓히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이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죠.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 이러니까 딱 들어오진 않잖아요. 말 그대로 원래 받던 급여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와 이 회사에서 보전해 주느냐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육아대책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원래 받던 급여에서 어느 정도로 급락하는지와 관련해서 지표를 좀 따져봤더니요. 일단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종료일부터는 이후부터는 한 50%를 받는데요. 문제는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씌워놨기 때문에 급여가 엄청 많았던 사람도 80% 받으면 뭐 이를테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80%는 800만 원을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급여 생활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50%로 떨어지면 그때의 상한선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50만 원, 120만 원을 타는 정도로는 생계 유지가 요즘 식비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현실화해줘야 된다. 이거 진짜 늘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자의 월 평균 소득을 봤더니 한 35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의 직장 근로자들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요, 100만 원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어요? 거의 200만 원 이상을 덜 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선진국의 예를 다 참고를 해서 높여줘야 된다라는 게 학계, 뭐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에서는 이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해외 상당히 높아요. 아까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150만 원, 120만 원은 넘어서는 임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도 설계를 해놨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급여 상한액이 1,000만 원입니다. 많이 받는 거죠. 1,000만 원이면. 물론 상한액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받던 급여와 이렇게 견주어서 좀 따져볼 부분은 있는데요. 노르웨이, 아주 대표적인 또 선진국가고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는데 7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아이슬란드 547만 원이 평균치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은 아니어도 최소한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150만 원, 뭐 120만 원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높이 가져가야 정말 육아휴직도 실질적으로 쓰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이런 선진국의 예와 비교해 볼 때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아휴직 정말 중요하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데 정말 이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이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지만 저도 나가면서 내 자리를 이제 비우고 나가기 때문에 또 내 일에 또 누군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듣고 사실 눈치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노사 문제 갈등 없이 좀 육아휴직 제도를 좀 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변호사님 없을까요? 사실 아이 하나를 건사하고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거 개념으로 보면 아이들이 정말 옆집 가서 밥도 먹고 오기도 하고 옆집 할머니한테 좀 맡기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수할 수 없는데 이 말 자체는 그대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말 온 마을, 온 지자체, 온 국가가 아이 한 명이 성인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 결혼을 해라, 비혼을 철회하라라고 사회에서 강요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이 뭐 이른바 2030 세대들이 뭐 연애도 포기한다,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정말 집값도 완전히 고공행진이죠. 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키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을 정말 사실상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어떤 인프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이나 주거나 어떤 세제 등등에 있어서 여러 혜택을 줘야,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는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장 쓸 수가 없거든요. 또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여성 변호사님들 항상 이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육아휴직 거의 많이 못 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개업을 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면 이걸 사회적으로 이런 구멍들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육아휴직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권리고요. 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부모가 정말 꼭 필요한 그 보호 양육이 필요한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가 나서서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네.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고, 물론 그 공백이 생기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다른 분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면서 또 유연하게 그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작동돼서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